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결과는 다 내려놓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이 패턴이 아직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한번 보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거의 매달 치러지게 될 테니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능에서도 이 시간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수험생이라면 이런 모의고사가 조금 익숙해질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계사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총평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나름 지문들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렇게 못 풀 만한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저 믿고 잘 따라오면 세계사가 가장 안전한 과목이고 가장 정직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딱 증명하기 좋았던 바로 그런 문제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따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사는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중에서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라는 친구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사는 뭔가 조금씩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듣는다면 아직 개념이 혼동이 있다라든가 혹은 분명히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거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던 것이지, 여기에선 기초적인 내용만 하나만 딱 찾아내면 그게 아마 바로 여러분이 정답으로 찾아가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몇 까다로운 지문이 나올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제부터 말씀드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수능 특강 2강 문제 가보세요. 2강이 4대 문명 우리 했던 게 아닙니까? 그때 언제나 80%는 이집트 문명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오늘 교과 용합 수업에서 가에 이런 단어 찾아주시면 되겠죠. 피라미드를 다루겠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와 그 가족의 무덤을 말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을 보면 가의 기하학 수준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이건 수학과의 그러한 융합 수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죠? 피라미드 나오고 파라오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요? 이집트 문명이다 라는 거 알아갈 수 있겠고요. 자, 미라를 제작하였다. 여러분, 이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데 당연하겠죠. 정답 1번이고요. 은허 유적을 남겼다. 이것은 중국 하셔도 되지만 중국 중에서도 요 은나라가 이 은허 유적이 상나라의 유적 아닙니까? 그래서 철, 갑, 상어 있던 그 상나라, 특히 상나라는 철, 갑, 상어, 요거 기억나시죠? 갑골 문자로 유명한 바로 그 상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이 은허 유적이었었고요. 카스트제를 만들었다. 이 카스트제는 당연히 인도 지역에 있는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인더스 문명,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문명들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겐지스 강역에 정착하면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모헨조다도를 건설했었던 건 초기의 인더스 문명에, 이것도 둘 다 인도와 관련된 설명이지만 이것은 인도 문명 중에서도 인더스 문명이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 문제를 굳이 다른 설명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번 문제가 이번에 중국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총평에서. 근데 중국 문제가 3문제 나왔는데 2번, 3번, 4번 문제가 중국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첫 장에는 중국 문제를 쫙 깔아버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제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 글에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연표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연표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밑에 거 먼저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춘추 시대의 시작이랍니다. 춘추 시대 한 기원전 한 8세기경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왕망의 집권이래요. 왕망은 우리가 한 나라가 있다라면 전한 후한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전한 후한을 구분할 때 왕망이죠. 그러니까 요 춘추 요 가의 시기에 있다라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거, 한나라가 다시 그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거 정도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후한 시대가 나오게 되면서 한나라 말기 황건적의 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진의 통일이에요. 여기 통일은 여기에 나오는 진과는 다른 진이죠. 예, 그래서 위촉 오를 통일했던 바로 그 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세기에 수의 건국, 예, 이게 581년이고 그 다음에 당의 멸망이니까 이게 907년이거든요. 어쨌든 여기도 상당히 넓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지고 있대요. 나뉘어 있고 우리 총나라는 피폐하니 실로 위급한 시기래요. 이전 황제께서는 저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직접 3번이나 찾아와 주셨고 이에 저는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했대요. 자,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위나라를 쳐서 중원을 평정하려고 한대요. 저의 부족한 재주를 다하여 한 황실을 회복하고 옛 도읍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전 황제에게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천하가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위나라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뭐 총나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총나라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이 그 아시는 누구예요? 유비, 관우, 장비에 그 뭐 제갈 공명, 제갈량 뭐 이런 뭐 사람들 다 여기에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나라는 바로 그 조조라는 인물로 대표적이죠. 그래서 위촉오가 있었던 바로 그 삼국이구나. 그러면 요 위촉오로 분열돼 있던 상태에서 진이 통일한 거니까 당연히 답은 3번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것도 뭐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 풀던 거에 비해서는 살짝 난이도는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저는 3번 같아요. 3번 같아. 어떤 점이 그랬냐? 원래 중국사 문제는 다른 파트 문제보다 중국 왕조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우리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명의 천하는 도적의 손에 빼앗겼던 것이다. 우리 왕조가 도적 무리를 평정하고 만방을 통일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을 태평하게 만드는 것을 다행이라 여기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런데 불손한 뜻을 품은 자들이 주시성을 함부로 칭하며 반영을 모의한대요. 여유랑 무리 또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사악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반역의 뜻을 이루려 하였다. 딱 보면 앞에 명나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나라가 청나라 같은 느낌은 있어요. 살짝 있어. 그런데 보통 제가 언제나 이렇게 중국의 왕조를 정리할 때마다 가장 핵심되는 건 뭐죠? 청이 되는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강희제가 나온다라든가 옹정제가 나온다라든가 혹은 뭐 지정은제가 나온다라든가 뭐 그런 주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살짝 힘들 수도 있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명예천하는 도적의 손에 빼앗겼던 것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그 누구겠습니까? 마지막에 뭐 그 명나라가 뭘로 멸망하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잖아요. 1644년에 고 도적 무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왕조는 그러니까 명 다음에 있던 청왕조를 말하는 것이겠죠. 청왕조는 도적의 무리를 평정했대.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을 평정하고 나서 다시 통일했대요. 다시 중화를 장악한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라를 세웠는데 뭐 잘 될 줄 알았었는데 여기 봤더니 주시성을 내가 이 죽시 황실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뭐 그러한 반역을 모의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기 말하는 주씨가 누구죠? 그렇죠. 명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황제들은 다 주씨라고. 명나라 황제들은 다 주씨야. 그러니까 요 말을 하는 것이겠고요. 사실은 여기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것이겠죠. 여유랑 무리 또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화는 한족이 세운 그 중화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이적은 오랑캐 무리를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청나라를 막 오랑캐로 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너네 그냥 다 반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청나라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만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쉬웠어. 하나씩 가볼게요.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균전제는 어디요? 북위, 그 다음에 수, 당. 이런 나라들이 각각 균전제를 실시했었고 3번의 난이 일어났다. 이것이죠. 뭐
3번에 나는 또 이 중에서도 만약에 이 문제가 더 난이도가 올라가려면 여기서 누구를 찾아갔으면 될까요? 뭐 청나라의 황제별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든가 그랬었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야. 물론 3번에 나는 강희제 때 있었지만 뭐 잘 평정이 됐죠. 강희제 때. 어쨌든 요건 청나라임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구품 중정제가 시행되었다. 구품 중정제는 언제죠? 위진 남북조 시대의 임을 알 수 있고, 자 4번입니다. 전현의 맹약이 체결되었다. 전현의 맹약은 누구랑? 송나라와 요 나라 사이에서 맺었던 것이고요. 정화의 항해가 추진되었던 것은 명이라고 왕조도 할 수 있지만 명나라 중에서도 누구? 그렇죠. 영락제 때 있었던 것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4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래요. 자, 지난주 선생님이 탑재한 대도를 수도로 한 가라는 제목의 수업 영상을 시청했나요? 가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었는데 일본을 2차례 침공했어요. 마르코폴로가 다녀왔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올해부터 이제 세계사 수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뭐 배웠죠? 얘기해봅시다.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래서 마치 인강처럼 제가 막 혼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학생들은 꽤 착한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 자 대도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마르코폴로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원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원나라 내지는 몽골 제국인데 여기 뭐 왕조라고 나왔으니까 원나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 예. 신사층의 역할을 조사한다. 신사층이 지배층이었던 나라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되겠고요. 생목인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본다. 생목인이 바로 누구죠? 그렇죠. 이 몽골 제일주의 과정 가운데 중간 관리자로서 뭐 제적이라든가 행정 관리자로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채용되었었는데요. 그들을 생목인이라고 했었고요. 원나라의 대표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혼루몽의 시대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건 어디겠습니까? 청나라가 되겠고 4번. 일조편법과 지정언제의 특징을 비교한다. 일조편법은 명나라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정언제는 청나라 때 있었다. 왕안석의 신법을 추진한 목적을 파악한다. 왕안석의 신법은요. 바로 시옷이 많이 나오네요. 예, 송나라 때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 정답인데 하나 더. 여기 대도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몽골 제국을. 근데 대도 말고 중도도 베이징이거든요. 근데 중도가 나온다라면 이건 어느 나라임을 우리 알 수 있다? 그렇지. 금나라. 예, 금나라의 수도는 중도고요. 요 중도도 마치 베이징입니다. 마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이징을 원나라 때는 대도라고 불리고 금나라에선 중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그 단어로도 우리가 왕조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꼭 눈여겨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5번입니다. 밑줄 친 이 막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본 어떻게 가면 되죠? 야, 너 노래해. 나 노래해? 그래, 빨리 너 노래해. 하자. 제가 막 노래 부르자 뭐 있었죠? 제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유성아, 넌 역시 가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사를 정리할 때 나라 시대에 해이안 시대에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하자면 이렇게 딱 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 시대, 해안 시대도 원래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나라 해안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막부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본의 막부 시대는 3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인데 이 중에서 가장 에도 막부가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떤 막부인지. 서양의 해부학 서적인 타펠 아나토미아를 스키타 켄바구, 이거 아마 스키타 켄바구라는 인물은요. 여기서 아마 세계사만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마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동아시아사랑 같이 선택한 친구는 동아시아사에서 사실 이 스키타 켄바구는 잘 나와요. 네, 그런데 아마 세계사 준비했던 친구들은 처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럼 전 세계사만 준비하는데 왜 이 사람 나와서 이거 맞추라면 어떻게 맞춰요? 걱정 마세요. 다른 거에 힌트가 있다니까. 등이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해체 신서고요. 이
이 스킨다켄바구가 해체신서를 번역했던 걸로 유명하고, 이 책의 출가는 이 막부에서, 이게 핵심이죠. 난학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난학이라는 건 랑가꾸라고도 한다고 그랬었고, 유일하게 에도 막부와 교류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덜란드, 네덜란드였었고요. 네덜란드로부터 서양 학문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에서 당시 에도 막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했던 것을 난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도 막부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세계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 모든 서적, 모든 인물을 알 생각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저도 몰라요. 왜? 새로운 지문들을 선생님들, 출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시니까. 그러나 언제나 세계사 문제에서는 여러분 뭐라고요? 여기 안에서 제가 수업했던 것 중에 반드시 나온다. 한 단어 내지는 한 인물 아니면 한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선 난학이었어요. 조금 더 뭐 동아시아 준비했던 친구들의 서비스로는 해체신서나 스키타겐바가 있어서 요것만 읽고 사실 찾아갈 수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난학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견당사 일행으로 파견되는 승려. 견당사 파견되었던 거 나라 시대죠. 정기적으로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 자, 정기적으로 다이묘들이 에도를 가서 이 쇼군을 아련하는 거, 쇼군을 만나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산킨 고타이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가 대표적인 에도 막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이카게신의 조칙을 발표하는 권리. 다이카게신은 645년인데 나라 시대 보자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던 정치개혁 운동이었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전령.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일본의 전체를 동군과 서군에서 싸움 과정 가운데서 이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게 에도 막부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 요거 알리는 건 에도 막부보다 이전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를 도와 전투에 참가하는 무사. 선생님 이런 인물까지 이거 제가 다 어떻게 알고? 선생님 이거 수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강의 필기노트 가보세요. 이 인물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가마쿠라 막부 세운 사람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수업은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몰라도 시험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정도 그냥 봐주세요 라고 했던 거지, 사실 수업도 다 했던 겁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면 볼수록 제 이 마법 필기 노트에 놀라운 위대함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6번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스파한은 1년이나 버티다가 주민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함락이 됐대요. 가의 투그릴베그는 여기 인물입니다. 가의 인물인데요. 이곳을 수도로 삼은 후 타브리즈까지 손에 넣고 아제르바이잔의 토호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았대요. 자, 선생님 여긴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투그릴베그 같은 인물로도 제가 이제 수능 완성 마지막 가면 뭐 인물별로 정리 한번 쫙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요건 사실 몰랐어도 우리가 문제는 풀 수 있어. 조금 더 가볼게요.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부하이 왕조로 벗어나기 위해, 부하이 왕조가 이 당시에 칼리프를 좀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투그릴베그를 당시에 칼리프가 부른 거예요. 야, 와서 니네가 쟤네 좀 처리해줘 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이에 그는 바그다드로 들어가 부하이 왕조를 축출했어요. 그렇게 되자 여기에 있었던 칼리프가 여기에 있었던 투그릴베그에게 뭐라고 하죠? 야, 앞으로 이슬람 사회에서의 지도자는 너야, 너라는 거. 여기서 칼리프라는 말은 정교 일치적, 정치적인 권한과 그 종교적인 권한이 같이 있는 사람인데 비해서 여기가 누구예요? 셀주쿠 티르크잖아요. 셀주쿠 티르크가 바그다드를 장악한 이후부터는 나오는 단어, 이슬람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새롭게 등장했죠. 우린 그 단어를 뭐라고 하고요? 술탄이라고 합니다. 술탄. 이 술탄이라고 하고, 그 술탄을 인정받은 게 바로 이 셀주쿠 티르크죠. 이 셀주쿠 티르크가 그 이후 어디까지 간다고 했었어요? 바그다드 장악한 다음에 지금의 그 터키적 일부인 아나톨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장악하게 됐었고, 예루살렘까지 장악하게 되자 이것에 위협을 느꼈던 크리스트교 세계, 특히 비잔티움 제국의 크리스트교의
그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어디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그 이후 뭐가 일어나게 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큰 배경이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가 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가봅시다. 1번입니다. 쿠투브 미나르를 건립하였다. 요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는 인도고요. 지역이 좀 달라졌죠. 인도 중에서도 델리 술탄 왕조 때 나왔었던 것이고요. 델리 술탄 왕조 때 있었던 것이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요것은 자, 조로아스터교 나오면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사에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뭐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고, 뒤에 있던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요 조로아스터교는 두 페르시아 제국이 다 신봉을 했었으나 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건 어디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1453년 누구에 의해서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의 메메트 2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죠.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요건 어디겠습니까? 바스바스 아바스 왕조. 아바스, 탈라스, 요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5번은 예루살렘 장악하면서 그 이후 뭐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셀주크 튀르크가 알려줬다고요? 그렇죠. 뭐가 나오게 되었다고요? 바로 십자군 전쟁. 왜? 예루살렘을 장악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요 아나톨리아 지역. 아나톨리아는 지금의 여러분 어느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요? 터키 지역 일대가 바로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로 세력을 확대했던 이들이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근데 아마 은근히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특히 뭐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 나가면 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대비가 좀 쉬운데요. 특히 각국사 파트, 서아시아사 파트라든가 요 파트들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보시면 7번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은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루어졌대요. 그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왕조가 형성되었고 북인도를 통일했답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이 왕조의 최대 영역인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마 그 인도 지도 할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인도 지도가 이렇게 조금 더 헷갈리니까 옆으로 살짝 오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인더스와 겐지스, 인더스 겐지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 인도사는 뭐야? 마쿠 굽타 아닙니까? 마쿠 쿠샨 굽타 왕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차지했던 거 마우리아 왕조, 이 중에서 이 인더스강 유역만 차지했던 거 이 쿠샨 왕조, 그 다음에 다시 이 둘 다 차지했던 거 굽타 왕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수업대로 하자면 마우리아 왕조인지 굽타 왕조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기를 찾았잖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적인 개념을 찾았다면 뭘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시기적인 개념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은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그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왕조가 등장했대요. 자, 알렉산드로스 황제, 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정말로 불꽃처럼 살다 갔던 바로 그 알렉산드로스 황제가 몇 세기예요? 기원전 4세기예요. 그러면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 할 때 기원전 4세기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인 거예요. 선생님 쿠샨 왕조는, 굽타 왕조는요? 굽타 왕조는 4에서 6세기예요. 기원 후 4에서 6세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요 지도상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마우리아 왕조임을, 특히 요 지도상에서 특히 요 단어에서 이 시기적 개념을 찾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타지마할을 건립하였다. 타지마할은 뭐죠? 무굴 제국.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한 건, 이 앙카라는 어디랑 붙은 거냐면 티무르 제국과 오스만 제국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이때 오스만 제국이 지고 티무르가 이겨요.
그러면서 사실 오스만 제국이 초반에 완전히 아주 몰락할 뻔했는데 그 이후 이제 잘 다시 회복하게 되죠. 자, 에프탈의 침입으로 쇠퇴했던 건 굽타 왕조입니다.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아소카 왕은 시옷 3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아소카 왕 아닙니까? 우리 복습 한번 좀 더 해볼까요? 만약에 아소카 왕 개인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옷 3개. 석주, 산치대탑, 상좌부 불교 전파. 이거 기억나시죠? 석주, 산치대탑, 상좌부 불교 전파가 다 이 아소카 왕과 관련 있다라는 거 꼭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란 계통의 쿠시안족에 의해 개창됐던 건 쿠시안 왕조겠죠.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8번은요. 가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가의 초기에는 프랑스가 매우 불리했대요. 프리허 인근에서 영국 함대에 패퇴하여 도보 해협의 제해권을 내주었었고요. 크래시 전투에서 영국의 장궁 전술 앞에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 요구하는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은 요게 핵심 단어군요. 자크리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크리의 난 등이 있었던 요 시대, 특히 어디랑 지금 붙고 있어요? 프랑스랑 영국이 붙고 있네요. 우리가 첫 번째 있었던 전국단위 모의고사다 보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붙었었던 아주 장기간에. 그리고 장크리의 난이 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전투. 무슨 전투겠습니까? 100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이 여러분 이 연도는요. 그냥 암기하라고 그랬죠. 왜? 단일 전쟁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입니다. 14세기 중엽에서 15세기 중엽 요 시기예요. 요건 진짜 그냥 알아두세요. 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예수회를 설립하는 로욜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직 제가 이제 수능 완성 때 연표 특강 그 이후로 또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예수회라는 게 왜 나왔죠? 왜 나왔죠? 예수회라는 정확한 연도는 지금 모르더라도 우리가 또 연표 특강 대비하니까 그때는 제가 연표를 쫙 해드릴 텐데 연표만 지금은 제가 연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회가 대략 언제쯤 나왔는지는 알면 되지. 예수회가 왜 나왔어요? 루터와 칼뱅 등이 막 이 유럽에서 신교의 열풍을 가져오게 되자 어떻게 로마 가톨릭 측, 즉 구교 측에서 더 이상의 신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냈던 게 바로 이 예수회 만들어갖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적어도 몇 세기 이후에요. 16세기 이후에 나온 거겠지. 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1517년 16세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회가 나오려면 16세기 이후인데 이거는 세기로 따지자면 14에서 15세기 중엽에 끝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라틴 제국을 수립하는 십자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라틴 제국은 여러분 뭐랑 관련되죠? 십자군 전쟁 중에서 4차 십자군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1204년인데 연도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건 대충 13세기에 있었던 것이죠. 1204년이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겠고요. 아비뇽의 교황청에 머무르는 교황. 이게 아비뇽 유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교황은 로마에 머물러야 되는데 아비뇽에 머무르게 되었었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거 아직은 연도를 모르셔도 돼요. 1309년에서 1377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14세기 완전 초에는 여기 안에 못 들어가겠지만 요 정도 연도라면 요 안쪽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연표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카노사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황제. 이거 언제죠? 11세기 말입니다. 1077년인데 정확한 연도보단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선후 연결 정도만 해주시면 초반 문제는 아마 여러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으로 이어가면 연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우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9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이것은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에 새겨진 부조래요. 부조라는 게 이게 돌에 이제 새겨진 그런 뭐 모양, 문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에 앉아 있는 인물은 가의 통치자이고요. 그는 전국 각지의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반을 보내어 총독을 감독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국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수능에서 연이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여러분 정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든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세계사 교과서의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연이어서 수능에 나오고 또 나름 어려운 문제들로 나오게 되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최근에 세계사에선 가장 뜨거운 바로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인물은 사실은 다리우스예요. 근데 다리우스인지 몰랐어도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만 찾았으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요 예니체리는 어디죠? 오스만 제국. 2번입니다. 파르티아를 정복하였던 것은 이건 페르시아는 맞아요. 페르시아는 맞는데 앞에 있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3번입니다. 히타이트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하는데 아니죠. 히타이트는 이미 그 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렇죠. 바로 이 마라톤 전투의 패배.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뭐 영화 그 300 아시죠? 영화 300으로 인해서 뭐 페르시아를 상당히 뭐 귀괴하게도 그렸고 이렇게 좀 뭐 거의 괴물처럼 이렇게 많이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다리우스의 아들이 뭐 크세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거기 그 나오는 인물이 바로 그 크세스죠. 근데 사실 그렇게 뭐 거기 막 여기 막 링도 막 많이 하고 막 뭐 피어싱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게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실제 역사랑은 어쨌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그리스 연합부대랑 붙었었던 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이 뭐 마라톤 전투라든가 살라미스 해전이라든가 뭐 테르모필레 전투라든가 그런 전투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5번 가봅시다.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자,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나오면 이거 어디겠습니까? 비잔티움이에요. 자, 비잔티움인데 비잔티움 중에서 누구 이후에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나왔죠? 그렇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비잔티움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등장했던 게 이 두 제도다라는 것도 꼭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봅시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역시 이 인물도 그렇게 뭐 우리 예상에서 벗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위협해온 롬바르도 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이탈리아까지 지배권을 확장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지했었던 지역이 좀 넓어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한 아바르족을 정복하여 동유럽 지역,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역까지 가더니 이제는 동유럽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부활시켰대요. 특히 크리스트교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군요. 거기에다가 이베리아 방면의 경계도 강화였었고요. 이는 자신의 부친이 그러했듯이 후 우마이야 왕조의 침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랍니다.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 끝에 마침내 그는 요 마지막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통합했었다. 아마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거 혹시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클리카피카? 클리 가 피카? 기억나십니까? 클로비스, 그렇죠?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데제 이렇게 있죠. 근데 아마 딱 봐도 클로비스는 아니고요. 클로비스는 아니고
아마 조금 고민하셨다라면 피핀 아니면 카를로스 이 대제를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를로스 마르텔은 투르 뿌아티에 전투에서 이겼던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뭐 그의 부친이 뭐 막아냈다라고 하니까 요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저는 이거 피핀으로 했어요. 제가 피핀으로 선택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니까 그의 부친이, 자신의 부친이 그러했듯이 이슬람 세력을 막아냈던 게 이게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 막아서 투르 뿌아티에 전투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 피핀으로 했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자, 이게 만약에 피핀이 되려면 여기서 자신의 부친이 그러했듯이의 요 후 우마이야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요 후가 빠져야 돼. 왜? 카를로스 마르텔이 막아내서 크리스토교 세계를 보호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전투는 바로 투르 뿌아티의 전투고요. 그 투르 뿌아티의 전투는 우마이야 왕조랑 붙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빠져야지. 그쵸? 그러니까 피핀도 아니라고. 그러면 답이 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카를로스 마르텔밖에 없어요. 카를로스 마르텔의, 그러니까 피핀이 카를로스 대제의 피핀이 아빠, 카를로스 대제가 아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도 어쨌든 피핀을 뺄 수가 있고 또 하나. 특히 카를로스 대제하면 서유럽 크리스토교 세계의 거대한 하나의 왕국을 통합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누가 등장하는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뭐 베르댕 조약이라든가 메르센 조약이라든가 이런 조약들이 등장해서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아셨죠? 가장 확실한 거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피핀까지 고민을 하셨다라면 상당히 괜찮았어요. 문제 틀렸어도 다음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핀까지 안 나왔었다라면 요거 조금 아쉬워요. 강의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요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할 때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까지 많이 하니까 당시 교황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야말로 그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고 하게 되면서 바로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몇 년도? 800년. 성탄절에. 그러니까 카를로스 대제는 700 몇 년에서 800 몇 년에 살았으니까 세기로 따지자면 8세기에서 9세기 인물이 카를로스 대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연도적인 개념도 이렇게 대표적인 연도를 하나 알아두면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르댕 조약을 체결했던 건 카를로스 대제 사후죠. 성상 파괴령을 반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성상 파괴령은 카를로스 대제랑 상관이 없고요. 이 성상 파괴령은 서유럽 지역에서 막 이민족한테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핑계를 잡아서 누가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했던 것이죠.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했던 인물은 피핀이 되겠고요. 투르 뿌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건 카를로스 마르텔이 되겠습니다.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 연구를 후원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카를로스 르네상스다라고까지 불렸던 게 바로 이 카를로스 대제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이제 절반 정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자신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로 좀 유럽사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11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우표는 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사망한 지 2000년이 되던 2014년에 발행한 것이래요. 그는 제2차 삼두 정치를 주도했었고 악티움해전에서 승리했대. 여러분, 저 못 믿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해주셔야 됐고 제가 요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걸 못 믿겠으면 가서 보세요. 제가 로마 수업할 때, 로마 제국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에서 인물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구다? 옥타비아누스다. 옥타비아누스는 시험 문제 하면 3개 정도만 꼭 기억하면 된다. 악티움해전의 승리. 그렇죠? 그 다음 프린캡스라고 해서 자신을 제일시민으로 지칭했던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되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투수라고 존엄자 칭호를 받았던 거. 요 세 개면 문제 다 풀리고 2015, 16, 17 요 때는 진짜로 많이 나왔었던 게 옥타비아누스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조금씩 나온다. 요 두 인물이 인물 파트에선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것만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6월 모평도 그렇고 9월 모평도 수능 때도 다 제가 얘기했던 거 정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믿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신다면 악티메저 승리 당연히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오현제 시대를 열었다고요? 오현제 시대는 한참 뒤의 일이죠. 기원 후에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열렸던 시대는 그 뒤의 일이고요. 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였다. 요거는 누굽니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콘스탄티누스도 실제로 나온다라면 세계라고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도 밀라노 칙령 313년에 크리스트교 종교를 최초로 인정해 준 거. 요거.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천도했던 거. 330년에 천도했던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밀라노 칙령과 함께 그다음에 그 종교회의 열어서 삼위일체 이념을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종교회의도 열었었던 거.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나오면 세계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3번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을 축조하였다. 요건 누구죠? 비잔티움의 황제,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고요.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옥타비아누스는 포에니 전쟁 그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요거 프린캡스의 제일 시민을 자처했다. 요거 아니면 아우구스투스. 그거 아니면 악티움의 전에서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나온다라면 요 악티움의 전을 빼고 삼두 정치를 주도했었고 프린캡스를 자처하였다. 그렇게 나오면 여기 답에선 악티움 회전이 답이 되겠지. 이런 형태로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제 강의 필기 노트가 여러분 좋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물론 제일 좋긴 교과서가 제일 좋죠. 왜? 교과서를 보고 시험 문제 내니까. 그러나 교과서는 좀 내용이 너무 많고 서술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강의 필기 노트에서 제가 딱딱딱 떨어지게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풀게 제가 딱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라도 제 강의 안 듣고 지금 이 해설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 강좌에 자료실 가시면 제 마법 필기 노트 무료입니다. 제 강의가 EBS에서 수강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EBS는 무료니까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 그게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에서 무료지 EBS 강의니까 무료지. 이 자료의 질 자체가 무료가 아닙니다. 값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적 받아주시면 전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청동 기마상은 가의 즉위 100주년을 기념하여 예카테리나 2세가 건립한 것이래요. 예카테리나 2세가 건립했다라니까 약간 러시아 느낌이 좀 나는데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가는 이곳, 이게 핵심이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죠. 주로 17세기에 활약했던 이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절대군주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았다. 여러분, 청으로부터 러시아가 받은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았던 거 요거 우리 중국 근현대사 하면서 근현대사 파트 하면서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러시아가 무엇을 중재해주고 이걸 받았다라고 했었죠? 베이징 조약. 이게 언제야? 1860년이에요. 그렇죠. 러시아가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준 대가로 1860년에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해주를 청으로부터 받게 되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입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던 것은 영국의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죠.
3번입니다.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크림 전쟁을 일으켰다. 크림 전쟁은 여러분 이거 19세기 중엽입니다. 1853년부터 56년까지거든요. 그런데 표트르 대제는 주로 17세기에 많이 활약했었으니까 해당되지가 않겠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끝에 슐레지엔을 차지하였다. 제 강의 필기노트 보면 이 단어도 정확히 나와 있죠. 이거 누구겠습니까? 프로 2세의 대표적인 군주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번입니다.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하였다. 여기 나오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북방 전쟁을 뭐 해서 발트해에 진출했다. 이 모든 내용이 제 강의 필기노트에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기 이번 3월 학평 시험지 보고요. 여기서 선지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제 강의 필기노트에서 없는 내용 찾아서 올려주세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내용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 필기노트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그걸 완전히 여러분 과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세계사 공부에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 점수 받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동방무역이 연이어 큰 성공을 거두자 상인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졌대요. 자, 당시 이 나라는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촉발된 독립전쟁. 아하! 어느 나라? 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이 신교 주로 국가 아닙니까? 자, 신교 국가인데 이 네덜란드가 어디에?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펠리페 2세가 이 가톨릭 강화 정책 펼치자 이게 하나 또 빌미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었었고 이게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하죠. 누가? 에스파냐로부터 네덜란드가.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긴 그 뒤에 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자, 이 나라는 그러한 과열 경쟁이 국가의 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상인들을 설득했대요. 이로써 국가 공인의 단일 무역 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선생님,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영국이 제일 먼저 했는데 영국과 더불어서 거의 쌍두마차입니다. 프랑스보단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동인도 회사 하면 영국만 기억하지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 뭐 기업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선 더 뛰어난 측면도 있었어요. 좀 더 가볼게요. 이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2년 늦게 설립되었지만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출발해서 특히 뭐 이제 사람들의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뭐 그런 금융자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건설해 나가는 게 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네덜란드 찾았고요. 그럼 네덜란드에 대한 거 한번 가봅시다. 1번입니다. 상수시 궁전을 축조하였다. 이건 프로 2세이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는 건 에스파냐. 에스파냐 중에서도 누구? 펠리페 2세지 뭐. 크로멜의 항해법 제정에 반발하였다. 그렇죠. 왜? 자, 크로멜은 영국 사람이고요. 자, 영국도 섬나라다 보니까 무역을 하고 좀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무역에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네덜란드. 당시에 네덜란드는요, 유럽의 상선 4분의 3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화가 좀 났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영국과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영국의 직접 배라든가, 직접 영국의 배 소유주가 영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식민지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역 상대국 배여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배로 중개 무역하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아. 즉 네덜란드 배 쓰지 마라는 내용이 항해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멜의 항해법 제정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게 네덜란드였었던 것이죠. 정답 3번 뭐 찾아갈 수 있었고요. 4번입니다. 쌍파뉴 지역에 전기시가 발달했다. 요거랑은 네덜란드 관련 없고요. 바스코 다가마의 항로 개척을 후원하였다. 바스코 다가마 항로 개척 후원했던 거 누구죠? 포르투갈입니다. 이거 이번 3월 학평 문제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했죠. 포르투갈이 지원했던 세력과 에스파냐가 지원했던 그런 인물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주로 포르투갈은 바가 많이 들어가죠.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 지원이고요.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할 때 지원해줬던 인물은 누구? 대표적인 인물이 콜럼버스, 그 다음에 마잘란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고
그렇게 신학로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 보시면 밑줄 친 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께 전한대요. 우리는 프랑스에서 공화국이 성립되었고, 프랑스에서 공화국이 성립되었다네요. 이거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봅시다. 그 공화국은 결국 운 좋은 군인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보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나폴레옹이겠죠. 예. 그의 정복전쟁은 수많은 법률, 제도 및 관습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신성한 유대를 깨뜨렸대요. 위대한 군주는 상호 간의 연합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 정치적 평화를 보장한대요. 혁명의 재앙 아래 살아남은 국가들은 여전히 많은 구원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발표한 원칙을 위한 국가 간의 강력한 연합은 폭풍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게 한대요. 자, 시기적으로 정리하자면, 자, 프랑스가 공화국을 성립했다라는 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프랑스 혁명의 거의 그 말기쯤에 바로 나타났던 군인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지금 이 연합이 등장할 것 같네요. 선생님 이거 빈체제잖아요 라고 딱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더 가볼까? 여기 오스트리아 외상올림 누굽니까? 메테르니히예요. 메테르니히 하면 이 체제라는 건 무슨 체제죠? 빈 체제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가봅시다. 테르미노르 반동을 일으켰다고요. 테르미노르 반동이 여기 이 빈체제 왜 나옵니까? 전혀 아니고 테르미노르 반동은 누구?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페르를 몰락시켰던 바로 그 사건이 테르미노르 반동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북독일 연방의 결성을 가져왔다. 북독일 연방 결성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 중심축이 누구였었다? 비스마르크 같은 인물이 있었죠. 자, 3번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토대를 두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빈 체제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었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념을 억압하고 과거로 가자라는 거예요. 전통주의, 복고주의 아닙니까? 전통주의라는 건 뭐야? 옛날에 왕이 있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토대로 두었다고요?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요. 자, 4번입니다. 거의 뭐 정답을 바로 말해버렸네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였다. 그렇지. 특히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유럽에 확산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프랑스 혁명. 그 중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복고주의, 전통주의적 현통을 주장하는 것이 빈 체제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것이죠. 정답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샤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에게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봐주시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15번 보시면 가운동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폐에 그려진 벨리의 레드포트는 영국 측에 채용된 현지 용병들. 영국에 채용된 현지 용병들이래요. 우린 보통 이들을 포이포이, 세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들이 일으킨 가의 대표적인 거점이었대요. 당시 이들 대부분은 힌두교이거나 이슬람교도였는데 소기름과 돼지기름을 사용에 대한 종교적 반감이 가가 일어나는 발단 중 하나가 되었다. 이거 뭐죠? 세포이 항쟁. 자, 이 세포이 항쟁. 그러니까 물론 이 세포이 항쟁 100년 전에는 뭐가 있었고요. 플라시 전투가 있었고,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를 영국이 이기게 되면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 무역 독점권을 거의 얻어내다시피 했었었고, 이 영국에 고용된 이 용병들이 바로 세포이들이었었는데 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 아닙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잖아요. 그랬었었는데 그들에게 소기름과 돼지기름 등을 소는 힌두교에서 상당히 신성시 여기고요. 돼지는 이슬람교에서 상당히 불경하게 여기죠. 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적 반발과 함께 일어나게 되었었고 어떤 것이 바로 이 세포이 항쟁이고요. 세포이 항쟁의 결과가 중요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무굴 제국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동인도에서도 없애고 거의 그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입니다. 플라시 전투가 일어났다고요? 그 영향으로 아니죠. 플라시 전투는 세포 양전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니고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되었죠. 자, 이렇게 제정되면서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바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거 세포 양장의 영향 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바브르가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렸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무굴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4번입니다.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걸었다. 이건 뭐 한참 전에, 이거 14세기니까 한참 전의 일이고, 자,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이 지지야가 폐지되었다. 이건 뭐죠? 정말로 거의 철학자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아크바르가 야, 왜 종교가 다르다고 이 종교세네? 하지마! 라고까지 하면서 거의 종교적 차별을 없앴었는데 그 이후 아우랑제부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세금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지야를 부활하게 되자 또 인도 각지에서 반발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의 아프리카 침략 사례라고 나와 있고요. 모로코 사건을 2차례 일으켰지만 모두 실패했대요. 뭔가 여기 나오는 가는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 같은데요. 아프리카를 침략했다라니까. 그 중에서 모로코 사건을 일으켰대요. 자, 모로코 사건은 어디랑 프랑스가 원래 모로코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들어오면서 독일이 모로코 우리 줘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일으켰던 걸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죠. 1905년에 1차 모로코 사건, 1911년에 2차 모로코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일단 독일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지역에서는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했대요. 독일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헤레로족의 봉기는 어디 있었던 것이죠? 여기죠. 독일은 여기 일대가 나미비아 지역 일대입니다. 나미비아 지역 일대에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압을 했었고요. 여기가 어디지 하면 탄자니아거든요. 이 탄자니아에서는 마지마지 운동 같은 것도 독일이 진압을 했었죠. 그 외에 뭐 카메룬이라든가 뭐 토고 같은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이 독일입니다. 자, 가볼게요. 탄지마트를 단행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약화되고 있었던 제국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에서 근대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 개혁이라고도 하는 탄지마트라고 하고요.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다. 콩고가 여기 내륙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던 건 어디요? 바로 벨기에. 다시 쓸게요. 벨기에 같은 나라는 레오폴트 2세 같은 인물이 정말로 뭐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뭐만 안 해도 막 자르고 막 손 자르고 막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잔인한. 왜 그러냐면 벨기에가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국주의들 국가들 중에서도 야, 벨기에 쟤는 너무 심해.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다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 레오폴트 2세.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요.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하였다. 독일이야말로 범게르만주의죠. 선생님, 그럼 범슬라브주의는요? 범슬라브주의는 뭐 러시아라든가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범슬라브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파쇼다에서 프랑스와 충돌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 제국주의 체제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는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를 차지했던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이 수단 지나서 이렇게 종단 정책을 펼쳤었고요. 영국은 종단 정책.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네요. 이제 케이프타운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마다가스카르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에선 제일 큰 섬이죠. 요 마다가스카르부터였고 모로코를 잇는 여기 지역까지 횡단 정책을 이렇게 펼쳤었다고 했었죠. 자, 종단과 횡단이 이렇게 만나게 되자 요 만나는 지역이 파쇼다였었다. 이때는 뭐 프랑스가 좀 양보하는 형태로 정리됐었기 때문에 큰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요 연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898년이에요. 1898년 파쇼다 사건을 프랑스와 어디가 충돌했었다? 영국이 충돌했었다. 5번입니다.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랑스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7번입니다. 밑줄 친 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 내전이란 말에서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출제진 자체가.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우리가 뭐 참 이 영상 매체나 이런 데서 교과서나 여러 책에서 많이 봤던 그림을 너무 그림을 또 잘 그려주셨어요. 좀 더 볼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에 우리 조상은 영국과 싸워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믿음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건설했대요. 어떤 나라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나라가 과연 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하는 커다란 내전을 치르고 있답니다. 이건 미국의 무슨 전쟁? 남북 전쟁이죠. 혹시 여러분 연도까지 갈까?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예, 1861년부터 65년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19세기 중엽에 있었던 요 전투. 이 남북 전쟁 중인 1863년에 뭐가 그렇죠. 노예 해방령을 여기 서 계신 링컨이 발표했던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게티스버그 이 연설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도 워낙에 유명하죠. 그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남북 전쟁은 공업지대가 많았었던 북부 지역과 농업, 특히 목화로 유명했었던 이 농업지대가 많았었던 남부 지역 간의 큰 다툼이었었고요. 그 중에서 이 노예제도에 반대했었던 이 링컨이 당선되게 되자 남부 몇몇 지역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던 게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워낙에 이제 뭐 공업량이든 그 생산 시설 같은 게 워낙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던 북부군이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게 미국의 남북 전쟁이죠. 그 이후 미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뭐 대륙횡단철도 등등도 그 뒤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전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 산업국가로 발전했던 게 미국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북부의 승리로 종결되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게 아니죠. 이미 프랑스 혁명은 이거 언제요? 1789라고 했잖아요. 1789년에 있었던 게 프랑스 혁명이고, 요거는 19세기니까, 요건 18세기 말, 이건 19세기 중엽이니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줄 수 없었죠. 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것은요,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그거 또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입니다. 토리당과 휘그당의 대립을 낳았던 건 이건 영국혁명과 관련되고요.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던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이 되겠습니다. 5번. 농노해방령이 선포되는 배경이 됐던 거, 이건 여러분 러시아예요. 요거 그 노예해방령이랑 농노해방령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농노해방령은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해인 1861년에 러시아에서 농노해방령이 알렉산드르 2세 의해서 먼저 선포가 되었었고요. 노예해방령은 63년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3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네요. 2021년 3월이고요. 이달의 추천도서래요. 연합군을 구한 처칠의 리더십, 작전명 다이나모 나왔는데요. 처칠이라는 이 단어에서 요거 2차 세계대전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가봅시다. 이 책은 됴케르크에서 감행된 연합군의 다이나모, 연합군이라는 단어도 2차 세계대전을 말하고 있고요. 다이나모 철수작전부터 독일의 파리 점령에 이르는 이 전쟁의 초기, 특히 독일의 파리 점령 이런 단어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드골의 망명 정부가 영국에 세워졌다.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 특히 여러분, 요 세계대전이 나오면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요거 비교하는 게 언제나 메인 포인트니까 요거 꼭 잡아주시고요. 자, 드골이 망명 정부를 영국에 세우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파리를 함락당하거든요, 프랑스가. 그렇게 되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자 어떻게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워서 저항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영국에 정부 세우고 이런 독립운동을 나름 했었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측에 참전하였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협상국, 동맹국 이렇게 나오고요.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축축국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건 1차 세계대전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일본이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요것도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독일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지역, 거기가 산둥반도 일대, 지금의 이 칭다오, 청도, 그 지역 일대가 되겠는데요. 거기 장악하다 보니까 쭉쭉쭉쭉쭉 베이징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 그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개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받아들여 줬던 것이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킬 군항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 요것도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을 못 찾았다고 해봅시다. 못 찾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게 여기 상에서는 1차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헷갈리고 있는 거야. 헷갈려. 이게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보세요. 요거 드골의 막멸 정부가 영국에 세워졌던 건 우리가 2차인지 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면 2번도 1차 세계대전, 3번도 1차 세계대전, 4번도 1차 세계대전을 가리키고 있다면 적어도 정답이 2, 3, 4 중에는 안 나오겠죠. 왜? 우리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옳은 건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5번.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로마 진군은 1922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914년에서 18년이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잖아요. 요 중간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로마 진군을 했던 것이에요. 1922년에 무솔리니가. 그것도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문제 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면 19번 문제가 전 개인적으로 여기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석 달 전 중국을 방문했던 닉슨 대통령이 최근 모스크바를 찾았대요. 자, 요거 먼저 한번 가볼까요? 닉슨 대통령 혹시 기억하십니까? 닉슨. 정치 잘하는 친구들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런 걸로 유명할 텐데, 닉슨 하면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닉슨 독트린이 중요하죠. 닉슨 독트린. 냉전 체제의 완화를 가져왔었던 1969년도 닉슨 독트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나오게 되자 이젠 중국이 약간 미국한테 좀 약간 그 손짓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핑퐁 외교도 하고 어느 정도 민간 외교가 나오게 되자 그런 거 끝에 1972년에 당시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죠. 이게 1972년에 있었다고. 자, 그렇게 되자 중국 방문했던 게 1972년인데 석 달 전에 방문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모스크바까지 찾았대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소련은 핵전력 감축과 군비 축소를 위해, 이게 언제냐면 1972년에 있었던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에요. 이게 제 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거든요. 여러분 제 연표 제가 이번에 강의 필기 노트에도 여러분의 강의를 끝까지만 들으셨으면 제 1차 전략무기 협정을 냉전 체제 파트에서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언제라고? 1972년. 이거는 왜 제가 제 1차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또 몇 차례 더 있어요. 그래서 제 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 1972년이에요. 같은 해요.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해, 그리고 전략무기,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던 해가 같아요. 1972년이에요. 되셨죠? 그게 정답이 5번이야. 근데 아마 요게 냉전 파트 문제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 보통 냉전의 종식 파트 하면서 소련의 붕괴와
뭐 각국의 뭐 폴란드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 자유주의 운동이 뭐 일어나고 뭐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게 보통 많이 나왔었는데 요게 좀 나오다 보니까 요건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수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본다라면 조금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요 보기가 선지가 바로 이겁니다. 꼭 눈여겨서 봐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아는지 한번 볼게요. 마셜 계획이 발표되었다. 마셜 계획으로 인해서 이게 1947년, 48년 요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나왔던 게 마셜 계획이고요. 이것은 유럽이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걸 마셜 계획이라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2번입니다. 독립국가연합을 출범시켰다. 독립국가연합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나오게 되었던 게 독립국가연합입니다. 이건 이제 1990년대 초에 나왔던 것이고요. 제1차 비동맹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1961년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였다.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WTO라고 했었죠. 이것은 공산권 진영 안에서의 군사적 동맹체를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체결되었다. 1972년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유럽 이사회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를 앞두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전제로 가입을 허용한대요. 가입 희망 국가는 민주적 법치 질서와 인권,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 제도를 확립해야 된대요. 또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되 경쟁의 압력 및 시장의 기세와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대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뭐 나옵니까? 일단 유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뭐겠습니까? 마스트리히트 조약. 여러분 보세요. 제 강의 필드 노트. 마스트리히트 조약 나오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유럽연합, EU라고 했었잖아요. EU가 나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조약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특히 이 EU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 봐주시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영국도 나가게 되었었고요. EU에서 이제 탈퇴하는 모습이 있었었고 해서 EU는 얼마든지 시사적인 것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뭐 이게 EU만 찾았으면 유럽연합만 찾았으면 유로화를 공동화폐로 규정하였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답 1번이고요.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다.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은 반둥이 어디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가 반둥입니다. 1955년도에 반둥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되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의 라인에 쓰지 않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여러 약소국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요. 안전보장이사회, 요걸 줄임말로 안보리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요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었던 국제연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넣었다. 안보리 이사회와 상임이사국. 안보리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개 국가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지금도? 미국.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좀 많이 본 나라들. 지금도 힘이 있는 나라들이 여기 5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게 상임이사국이 5나라고 비상임이사국이 10개 나라 이렇게 비상임이사국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상임이사국은 안 바뀌어요. 이들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어떤 그 국가의 내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군사적인 이 개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근데 이 5나라가 동시에 허용을 해주고 허락을 해줘야지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 국가들은. 그래서 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요건 UN과 UN이 국제연합입니다. 그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브레튼 우즈 회의는 1944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나와요? 그래서 IBRD라든가 IMF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5번입니다.
유럽 각국 공산당 간의 정보 교환을 추가했던, 이건 뭐 코메콘이라든가 공산권 진영 내에서의 여러 그 움직임과 동맹체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20문제 깔끔하게 다 풀어봤습니다. 자신감이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여러분 너무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준 것이지 지금 정도로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하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좀 실망하시거나 조금 아쉬운 친구들이 있다라면 아직 기본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기본적인 내용들, 세계사는 여러분 기본이랑 심화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걸 채워나가시다 보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만 충실하면 그 외에도 맞출 수 있으니까 세계사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또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